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약 20년 전쯤 인기 있었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스즈키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가 독립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경찰서에서 부하를 호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 하림을 오히려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데요.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도 일제 시기가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이 아니라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도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고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난 유엔 연설에서 일본이 나우이다오를 도둑질했다며 직설화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돌려서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일본과 독도를 지목하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해 일본을 압박할 것이라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건가요?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맨해튼에 추진됐던 독도 홍보 광고가 중단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외교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맨해튼 타임스퀘어 독도 홍보 광고를 한국 외교부가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1절을 맞아 가수 김장훈이 타임스퀘어의 CNN 전광판에 독도를 홍보하는 영상 광고를 게재한 이후 일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막바지 성사 단계에서 외교부는 광고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한인들은 광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주 일부 한인들이 미국 내 고속도로변 대형 광고판에 독도 광고를 계획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실제 정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의 독도 대응 업무 지침을 보면 해외 민간 독도 광고는 독도 영유권 공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독도 영유권 근거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국제 분쟁화만 야기하므로 독도 광고 게재는 중단 또는 자제토록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들이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제외공간 부속 건물을 행사장으로 제공하지 말 것과 고위 공관 직원의 참석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하는 독도 홍보 광고를 대한민국 외교부가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한인사회는 꿈쩍도 안 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의 한 한인 변호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를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는 30초짜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V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는 한인사회 새로운 기부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와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가 출연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앤드류 박 변호사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TV 광고를 통해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하게 알리고 한인사회에서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독도 홍보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뭐 광고로 볼 때도 특이하지만 이거는 광고로서 오는 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 저도 제 아들이 제 덕분에 독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자식들 독도 가르쳐 주세요.
또 박 변호사는 이번 광고를 시작으로 평소 관심사였던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 등을 소재로 한 광고를 시리즈로 제작해 한인 2세와 3세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소재로 제작된 TV 광고는 오는 11월 1일부터 방송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의 국악 명인들과 미 동부의 국악인들이 펼치는 국악잔치 한마당이 뉴욕에서 열립니다. 특히 한국국악협회와 한국문화원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무속음악에 정형화되지 않은 기악곡 신하위, 피리와 해금, 장구, 징, 가야금, 태평소 등의 기악 합주 편성으로 각기 다른 악기가 내는 여러 소리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연주자들의 즉흥 연주가 돋보입니다. 다음 달 뉴욕에서 펼쳐지는 제1회 명인 열전에선 한국인간문화재를 비롯한 국립국악원 교수진 등 최고의 기악 연주자들이 신나는 신하위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인간문화재 선생님 7분이 여기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각 분야의 그 기악 부분에서 대가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타이르를 명인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국악 명인들 외에도 미 동부를 무대로 활동하는 20여 명의 재미 국악인들이 참여해 살풀이 군무와 입춤 소고 등을 선보입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매주 한 차례씩 모여 굵은 구슬땀을 흘려왔습니다. 여기 뉴욕, 뉴저지 필라의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춤이 무대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한영숙 선생님류 살풀이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이매방 선생님류 입춤 소고가 올라갑니다. 한국국악협회와 한국문화원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 제1회 명인 열전은 다음 달 9일 맨하튼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열리며 한국 최고의 명인들이 한국 전통음악의 향기를 전달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1920년대 한국 여류화가 중 전설적인 인물인 해농 백남순 화백. 백화백은 소 그림으로 잘 알려진 이중섭 화백을 지도한 스승이기도 한데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던 백화백의 작품들이 뉴저지 에디슨에서 전시됩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해농 백남순 화백은 한국 여류화가라는 두 번째로 1928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길에 오르며 프랑스 미술가 협회와 야수파 계열인 살롱 데 뒤틀리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의 작품을 출품해 입선하는 등 화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4년 10월 31일 뉴욕에서 운명을 달리한 백화백의 작품 40여 점이 뉴저지 에디슨에 위치한 SYK 한미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시됩니다. 백화백의 아들인 임대용 씨가 한국과 미국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백화백의 작품을 수집하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전설적인 여류화가로 알려진 백화백의 작품이 한 곳에 모여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젊은 후세들이 옛날의 사라진 기억에서 사라진 화가의 그 역사니 인생을 갖다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좀처럼 감상하기 힘들었던 백화백의 작품들은 이번 주 토요일인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SYK 한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지난 7월에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사고 당시의 긴박함을 커스튬으로 표현했는데요. 아시아나 사고기 조종사 복장으로 눈길을 끌려다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NBC 방송은 최근 인터넷에 아시아나 항공 사고기 조종사 복장을 한 세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속의 남성들은 찢어진 승무원 유니폼에 얼굴에는 피로 분장을 했으며 가슴에는 아시아나 항공 표기와 함께 각각 Something Wrong, 위트로, 호리퍽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사가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직후 조종사
방송사 신원을 공개한다며 잘못 발표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비하 의식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방송사의 사과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카고 동성애자 전용 술집 사이트 트랙 비디오 바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NBC 방송은 한국계 미국인 필립 유가 운영하는 블로그 앵그리 아시안맨을 인용, 사진 속 세 남성은 실제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의 승무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 문제를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사진 공유 사이트 인스타그램에 한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타운 몽블로 카지노에서 피로 얼룩진 흰색 유니폼 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남성의 옷에도 기장 썸띵왕, 배면에는 위트로 호리퍽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안이 백지화됐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추진되던 담배 진열 금지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보건국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판매 규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담배 판매 규제 조례 중 담배 진열 금지 조항은 삭제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높이고 최저 가격은 갑당 10.50달러로 제한하는 등 다른 조항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를 비롯한 소상인 단체들은 담배 진열 금지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법 담배 매매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보건국 측은 담배 진열이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급한 문제는 전자담배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잇따르면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강하며 폭발사고 위험도 따라 규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정부는 오는 31일쯤 전자담배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는데요. 노인 건강보험 업계에 대한 뉴욕 주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연한 불법에 대한 규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 25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비지팅 널스 서비스 뉴욕이라는 의료 서비스 업체가 지난 23일 간호사, 소셜워커,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직원 500명을 해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주정부는 장기간호 플랜에 신규 가입을 유예시키고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회원들의 적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비적격자에게 흘러간 돈을 모두 회수하겠다며 각 보험사에게 내부 회계 감사를 지난 24일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주요 언론들은 홈케어 업체나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들이 건강한 노인들을 장기간호 플랜에 가입시키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회원 1명당 하루 $90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지팅 널스 서비스 뉴욕의 전 간호사는 브루클린에서만 800명의 비적격자가 보험 수혜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탈퇴시켰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리처드 로스타인 대변인은 과거 회사가 취했던 이런 종류의 조치와 해고 규모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해고 사유가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법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현재 54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와 7개 플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팀 문화, 막연히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15% 이상 준다 정도인데요. 가끔 영수증에 팁까지 포함돼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 팁의 이중 부과를 막도록 했습니다. 식당들은 팁이 포함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계산서에 손으로 직접 일정 크기 이상의 글씨로 팁 금액을 적어 고객들에게 팁이 이미 부과돼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팁의 이중 부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데이빗 그린필드 뉴욕시 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계산서에는 팁 금액을 적는 별도의 공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고객
고객들은 무의식적으로 공란에 팁을 기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건당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음식값의 15에서 20%에 해당하는 팁을 포함시킨 계산서를 발행해 의도적으로 고객들로부터 팁을 이중으로 챙기는 식당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당초 보수 지역에서 치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여권의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야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보여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한편 친박계의 수장이었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선되면서 새누리당 내의 역학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보선에 따른 진단과 서청원 당선자의 국회 기여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화성갑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선이 됐고 포항 남올롱 지역구에서는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새누리당의 박명재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물론 예상된 결과였지만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총평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두 군데에서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화성갑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 울릉갑인데요. 이 두 지역 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이겼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선거 전부터 새누리당이 이길 거라고 하는 예측들은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예측대로 됐을 뿐만 아니라 막상 투표 결과를 보니까 특히 경기도 화성갑의 경우에는 1년 전에 있었던 총선 때보다 민주당은 득표를 덜 했고 새누리당은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의 개인적인 득표력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대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제기해온 민주당, 특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른바 대선 불복 분위기까지 좀 만들어온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이번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변동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초부터 승리를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공세 이슈가 많았는데도 득표율에서 여당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뭔가 새로운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 양갈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좀 더 세게 대정부 투쟁을 하지 못한 결과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노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역시 민생이 중요한데 대정부 투쟁하느라고 민생을 좀 소홀히 한 결과 이런 패배가 오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노선을 좀 민생 우선 쪽으로 돌리자. 이런 의견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이 양갈래 의견이 당분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좀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당의 그 다수파는 친노 세력이지만 당 대표나 당 원내대표를 장악하고 있는 당권파는 또 소수파이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을 조만간 좀 발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당내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 강경파가 아무 때나
그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명도 내고 그런 양태가 계속될 것 같아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서청원 당선자의 경우는 야당을 포용해야 정치가 발전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간 여야 간에 물고 뜯는 상황에서 이젠 뭔가 여야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용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야당과 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서청원 의원의 지론인데요. 네. 서청원 이번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의원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이 옛날에 그 신한국당 시절에 원내대표 할 때요.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박상천 의원 또 잔민연의 이정무 의원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국정감사하러 미국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이제 의전용 차량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집권당은 1호차, 제1야당은 2호차, 제2야당은 3호차 이런데 서청원 대표 그 의원이 자기가 탈 1호차를 바로 박상천 부부한테 양보하고 네. 또 2호차는 이정무 의원 부부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3호차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소에도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로 전국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소신이 있었고 그걸 그들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존중받으니까 웬만하면은 뭐 이 극한 갈등과 투쟁으로 가기보다는 대화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서청원 의원이 있으면은 대화로 못 풀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번 화성갑 선거에서도 드러내놓고 자기 당 후보가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서청원 후보를 응원할 수는 없지만 뭐 만약에 서청원 후보가 당선돼서 들어오면 여야 대화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심 생각한 그런 야당 의원들이 다수 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정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서청원 당선자의 기환으로 새누리당의 변화가 예측되는데요. 그 변화가 서 당선자가 당권을 장악하는 실세로 부상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이로 인한 당내 내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도 있는데요. 뭐 지금 이 걱정하시는 대목이 김무성 의원과의 관계 대목인 것 같은데요. 뭐 김무성 의원은 아이고 뭐 대선배가 오셨는데 조화를 이뤄서 가야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갈등보다는 질서가 잡히는 쪽으로 잘 정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지난 10개월 동안에 집권당 노릇을 잘했어야 되는데 존재감이 없는 여당이라는 얘기가 들릴 만큼 그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대야당 관계에 있어서도 주도적이지 못했고 뭐 야당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이 주도적이지 못했고 또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대 공룡과 같은 여당 이런 이 소리를 들었는데 뭐 서청원 의원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겠다. 네. 야당과도 어쨌든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고 또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제는 좀 할 소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이 당내의 그 잠재적 주자들의 입장에서도 하자면 이 장자 역할을 하는 서청원 의원이 이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질서 있게 경쟁을 하는 너무 지나치게 막 앞서가거나 중구난방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양상보다는 경쟁을 하더라도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쇄신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생 정치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로 민생 정치가 실종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서청원 당선자가 기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민생 정치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 국감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감마저도 이렇게 정쟁으로 지새면 민생은 누가 챙겨주느냐 이러고들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민생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계속 대선 불복이라든지 또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각각 내부의 정쟁이나 정파투쟁 때문에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서청원 의원이 들어오면서 여야 간에도 대화 분위기가 잡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정쟁보다는 이 경쟁 쪽으로 분위기가 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여의도의 정쟁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서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두 사람의 국회의원 때문에 정쟁으로 치닫던 이 정치권이 민생으로 확 돌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민생이다라고 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서청원 의원의 당선이 그런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갑에서 워낙 표차가 많이 났고요. 이런 표차에서 나타난 민심을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민생 좀 챙겨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그런 표차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그 민심,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이 무섭기 때문에 여나 야나 모두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운영하는 식으로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욱 박사와 이번 보궐선거에 따른 결과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측은 정치적 심판이니 정치적 승리니 하면서 개선 장군이 된 듯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보수성을 지닌 일부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둔 것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지지를 보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패배를 당한 민주당의 입장도 포용할 줄 아는 여건이 되어야겠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고 전략 실패니 뭐니 쓸데없는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치적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그리고 스페인 정부가 분노로 활활 타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 등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각 주에서는 앞다퉈 인권 보호 관련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주정부를 재촉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메일 관련 자료를 검색할 때 학생 관련 신상 정보 보호, 무인 카메라, 자동차 표지판 관련 정보,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각 주정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권보호 관련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마이클 힌트는 각 주정부들이 특히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해 너나 없이 입법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어도 한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서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국제사회 전체를 규제하는 합의된 통제 방법이 없는 한 그 어떤 방법도 무의미할 듯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